이번 시간에는 FAT 1급 회계실무 1급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범위 중에서 전표관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거슬러 올라가면 아마도 기업에서는 증명 서류를 가지고 회계 처리라는 걸 해야 됐고, 그 회계 처리를 할 때 역사가 흘러가면서 3전표 제도라는 게 이제 자리 잡기 시작을 하면서 전표 관리가 모든 기업에서 거의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회계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장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전표를 입력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전표 관리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고, FAT 1급에서는 전표 관리에 대한 문제들이 일부분 출제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께서 저와 이 시간에 전표 관리 강의하시는 걸 이해를 하시면 기본기는 다져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전표 관리 부분은 저희 메뉴 쪽에서 보시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가 있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 저하고 살펴보실 부분은 일반 전표 입력 부분에 대한 걸 살펴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부분은 뒤에 가서 배우실 부가가치세 관리 쪽에서 연결해서 보실 거기 때문에 이 시간에 배우는 전표 관리는 일반 전표 입력과 관계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과 관계된 게 어떤 거냐면요, 앞서 저희가 실무 수행 유의사항에서 읽어보셨다시피 부가세 신고와 관계가 없는 거,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돼, 부가세 신고해야만 해,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만 하는 거다 그러면 저희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이 돼야 돼요. 그런데 부가세 신고하고 관련이 없는 거래다, 그 부분이 일반 전표에 입력이 되는 거라고 보시고요. 실제로 이제 일반 전표 하에서 조금 3전표 제도를 설명을 드리면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를 3전표제라고 해요. 기업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3전표제를 현재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이렇게 전표 입력을 할 때 판단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판단하는 근거 서류가 증빙 서류가 있는데, 이 증빙 서류가 정규 증명 서류인가 아닌가라는 걸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업무 처리할 때 비용으로 인정을 받거나 업무 처리할 때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되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런 증빙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비용을 비용 처리하고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가산세 부분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어서 꼭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FAT 1급 시험에서는 증빙 서류 관리 부분이 어떻게 연동이 돼서 출제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실제로 여러분 그림을 보여줘요.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AT 자격시험에 제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실무에 가보시면 여러분 앞에는 증명 서류들이 눈으로 보여지면서 그걸 업무 처리를 하게 되지 시험 문제를 읽어가면서 업무 처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시험 문제를 되도록이면 실무에 가깝게 내려다 보니까 저희 AT 자격시험은 실제 증명 서류들을 여러분 눈앞에 딱딱 컬러풀하게 시험 문제로 갖다 놓고 요거 보고 약간의 해석을 이제 문제에 넣어놓고 실제로 실무 잘하면 어떻게 수행할지 해보세요 라고 문제를 내고 있어서 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가시면 실무에 조금 갭이 안 느껴지고 내가 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3전표 제도에서 기본적인 출금 전표를 먼저 이해하시고 문제를 한번 출금 전표 관련된 걸 풀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 알 거예요. 자, 출금 전표는요, 출금, 돈이 나갔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돈이 나간 거래에 대해서 전표 작성하는 거야. 이때 제가 크게 얘기를 했지만 이 돈이라 함은 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계 처리상 현금으로 회계 처리가 되는 거는 통화, 지폐, 동전, 지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통화 대용증권으로 해서 자기압수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현금으로 저희가 회계 처리하는데요. 출금 거래는 현금이 대변에 기입되는 거래를 출금 거래라고 해요. 하지만 출금 전표를 사용할 때 현금이 대변에 무조건 기록되고 해서 출금 전표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 총액이 모두 다 현금이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1,000원을 사용을 했는데 600원은 현금으로 쓰고 400원은 나중에 줄게요, 이렇게 거래 총액에 대해서 현금이 총액이 나가지 않았다면 그건 출금 전표가 아니고 대체 전표에 사용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기억하실 건 출금 전표를 작성을 해야겠다라고 더존 스마트A의 명령어를 내리면 출금은 모든 금액을 전부 다 현금으로 줬구나, 이렇게 해석하게 되고요. 프로그램에서 전표를 입력할 때는요, 출금 거래가 사실 기업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출금 전표 대변에 현금이 기록된 총액을
해야겠어 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 현금 100을 사용했다 그러면 이 현금 100이 왼쪽에 있는 뭐 이를테면 여비교통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계정 과목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계정 과목의 총액이 현금이어야 돼요. 이럴 때 1번 출금이라는 번호를 걸게 되면은 이 1번의 의미는 뭐냐면요. 현금을 써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저희는 수험생 입장에서 어떤 것만 입력하면 되냐면 차변에 있는 내용만 입력하시면 돼요. 자, 1번의 명령어는 뭐라고요? 대변에 현금 써줘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한 줄로서 끝나는 거래, 즉 총액이 현금으로 이루어진 거래예요. 차변에는 여러분이 입력하시는 거고 대변에는 현금이 자동 뭉개가 되기 때문에 출금이라는 표현을 쓰면 대변이 잠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출금 전표 작성하는 거 한번 같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출금 전표 작성하기. 배송 전문 업체인 서울 퀵서비스에 판매 상품의 배송을 의뢰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현금 총액이 2만 원이 출금되었으므로 저희는 몇 번? 1번. 1번 출금을 걸면 자동으로 어디에? 대변에 뭐가 기록이 된다? 현금이 기록이 된다. 그러면 저희는 뭐만 기록하면 되죠? 차변만 기록하면 되죠? 대변은 1번 기록에 의해서 현금 총액이 2만 원이 기록이 될 거고 차변은 뭐니? 라고 했을 때 배송하는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저희 실무 유의사항 1강에서 보셨을 때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사용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배송, 운반 뭐 사용하시면 돼요? 운반비. 저희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 사용하지 않아요. 몇 번대 사용해요? 800번대. 따라서 차변은 운반비, 판매비와 관리비의 발생, 대변은 현금 자산의 감소 거래가 되겠죠? 거래 자료를 프로그램에 같이 입력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이 출금 전표 작성하는 게 어떤 건지 이해하는 시간인데 실제로 시험에 가셔서는 출금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하세요. 저희 실무에서는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대변을 자기가 자동으로 넣어주니까 상당히 편리한 기능인데 시험장에 가서는 수험생들이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 그거 그냥 차변 3번, 뒤에 가서 대체 전표 배우실 때 차변이 3번이거든요. 대변 4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괜찮아요. 뭐만 맞으면 된다. 붕괴만 맞으면 된다. 회계 처리만 맞으면 된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거래 날짜, 회계 기록의 날짜가 틀리면 그 문제는 다 틀린다. 차변, 대변 틀리면 틀린다. 금액 틀리면 틀린다. 가장 중요한 붕괴는 날짜부터 붕괴까지 다 맞아야 돼요. 정확하게.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실 때는 날짜 보시고 계정 과목 보시고 금액 보시고 차변과 대변을 보셔서 아주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더전 스마트 이 프로그램에 9월 22일자네요. 9월 22일자로 운반비와 현금 거래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38번에 주식회사 한국인삼법인을 저희가 하고 있죠.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방금 보셨던 배송 전문 업체 서울 퀵서비스의 영수증 부분 입력을 할 텐데 날짜 중요하다 그랬죠? 9월 22일자로 전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지는 화면이 일반 전표 입력 화면이에요. 제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화면은 뒤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두 번째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있어서 전표 입력 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계없는 일반 전표 입력을 저와 만나보고 있는 거고요. 창을 보시면 상단부에 입력을 하게 되면 하단부에 이 삼각형을 눌러보시면 붕괴 형태 부분들을 추후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구분란은 하단에 보시면 1번 출금 보이시죠? 1번을 입력을 했더니 대변에 자동으로 무엇이 입력됐어요? 현금이 입력됐죠. 따라서 저희는 차변만 입력하면 된다. 운반비, 배송비. 자, 운반비 5, 6, 7 몇 번대 쓰셔야 돼요? 500번대, 600번대하고 800번대 있네요.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자, 여러분 저희 시험이라면 채권 채무 예금에 대한 것만 거래처 코드를 거시면 돼요. 근데 실무에서는 나 이거 운반비 어디에서 나갔는지 궁금해 그러면 서울 퀵서비스 거셔도 되는 거죠. 자, 적요 부분은 사실 저희 문제 읽으셨을 때는 저하고 보는 이 문제는 8번 타계정 대체 부분만 보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만약에 운반비 지급에 대해서 적요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저는
코드 1번을 걸 거예요. 적정하게 운반비의 적용 코드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01번 운반비 지급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는 적용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면 저는 여기에 서울 퀵서비스를 검색을 해서 넣을 거예요. 이렇게. 시험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그리고 적용도 이렇게 넣을 거고요. 그리고 2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할 거예요. 자, 요거 3만 원 안 넘었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죠. 차변에 운반비 2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의 발생, 대변에 현금 2만 원 이런 거래가 되겠네요. 여러분 뒤에 가서 저희가 증명서류 부분 공부하실 텐데 3만 원 이하의 그냥 영수증은 이렇게 비용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3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세액야한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자, 항상 시험장에 가신다 그러면 하단 피드백을 꼭 하세요.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차변의 판매비와 관리비, 운반비의 발생 2만 원, 대변의 현금 자산의 감소 2만 원 거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시면 완벽하게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입금전표 작성하기 되겠습니다. 앞서 출금전표를 작성을 해봤으니까 느낌 오죠? 아, 이거는 반대 느낌이구나. 현금이 들어왔어요. 입금전표. 자, 입금전표는 2번으로 입력을 하시게 되는데요. 2번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어디에 이제 차변에 현금이 입력이 되고요. 저희는 어디만 입력하면 된다? 대변만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출금전표하고 대별되는 개념인데요. 시험에는 당연히 입금전표가 많이 나올까요? 출금전표가 많이 나올까요? 출금전표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입금전표는 사실 요즘에는 기업 실무에서는 통장 거래를 거의 다 하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통장은 딱 맞아야 되거든요. 법인 통장 거래로 대금 결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거의 다 통장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보시는 현금 거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금해서 돈을 현금으로 받는 거라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사실은 대체전표를 더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시험에서는 간혹 이제 출금전표는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고요. 입금전표는 간헐적으로 어쩌다 한번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샘플 예제 입금전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유통과 상품 매출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에 현금을 받았습니다 라는 증명서류로 입금표를 발행을 했습니다. 전표 입력을 수행하라고 하는데요. 9월 24일자에 110만 원의 현금을 받게 됐는데요. 계약금으로 현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변에는 뭐가 기록이 돼요? 현금 110만 원 금액은 생략할게요. 대변에는 여기 계정 과목 별표 3개. 여러분 왜 별표 3개냐면요. 여기 계정 과목이 조금 어렵다고들 하세요. 계약금을 미리 받았다. 먼저 선 받을 수 선수금 되겠어요. 자, 그런데 현금은 자산의 증가고 선수금은 부채의 증가인데 이 부채는 채무,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저희 1강의에서 보셨다시피 시험에서는 채권, 채무, 예금에 대해서 무엇을 반드시 걸어라?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걸어라. 따라서 이 선수금이라는 채무는 누구한테 미리 받은 돈이야? 민지유통한테 받은 돈이야 라고 하는 민지유통을 반드시 걸어주셔야 돼요. 민지유통을 안 걸면 여러분은 감점 요인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게 부채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선수금은 이만큼 받았다는 것은 요 선수금만큼 상품을 넘겨줄 의무가 생긴 거죠. 돈을 받은 만큼 상품을 넘겨줘야 되는데 현재 9월 24일 날짜로는 상품을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품을 인도할 때까지는 상품 넘겨줄 의무를 미리 받은 계약금이라는 부채로 넣어놨다라는 거죠. 자, 요거 같이 한번 스마트이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유통에 상품을 매출하고 계약금 현금으로 수령한 입금표도 역시나 일반 전표 내용이 되겠고요. 9월 24일이라고 하니까 9월 24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현금 총액이 들어왔죠? 뭘로 가죠? 매실창 보면 입금은 2번, 2번을 넣는 순간 차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럼 대변 금액에 의해서 차변의 금액이 총액이 형성이 되게 되고요. 저희가 계약금을 받은 거니까 선수금 부채라 그랬죠. 이 부채는 상품을 넘겨줄 의무가
110만 원만큼 생긴 거잖아요. 따라서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을 해야만 한다. 민지유통. 만약에 이제 적요는 8번 타기정밖에 채점을 안 한다고 했지만 여기서 가장 적정한 계정 과목을 거세요 이렇게 나온다면 실제로는 4번의 매출 선수금 현금 수령 뭐 이런 코드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금액은 110만 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단 검토해 보시면 차변에 현금이라고 하는 당좌 자산의 증가 110만 원, 대변의 선수금이라고 하는 유동부채의 증가 110만 원인데요. 대변의 선수금은 시험에서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저는요, 이 5020 입력 안 하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제가 직접 주식회사 민지유통 썼어요. 이거 감점사항인가요? 시험에서는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하라고 했잖아요. 요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얘는 이름만 써놓은 거라서 나중에 여러분 저희가 거래처 원장 같은 거를 조회를 할 때 코드에 걸려 들어온 선수금 이런 것들을 조회하게 될 때 코드가 없으면 이 민주유통은 끌려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코드를 반드시 입력한다라고 시험 문제 유의사항에 있었던 거죠. 이렇게 민지유통으로 코드까지 걸어주시면 완벽하게 입금 전표 마무리가 됐는데 앞서 입력해 보신 출금 전표와 지금 입력해 보신 입금 전표의 차이점 알겠죠? 출금 전표는 여기에 1번 넣었고요. 그랬더니 출금해서 대변 자동이었지만 입금 전표는 여기에 2번 넣었고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들어오고 자동으로 이제 금액이 대변에 의해서 세팅이 돼서 하단의 분계가 확실하게 맞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입금 전표 입력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대체 전표 작성하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총액 중에서 일부가 현금으로 형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현금이 아예 없거나 하는 거래가 있을 수 있겠죠. 앞서 배우신 출금 전표, 입금 전표는 현금이 총액으로 나가거나 들어온 거래들이었었어요. 그렇지만 현금이 일부 결제되고 현금이 외의 것들로 외상대금으로 뭐 일부가 된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생기면 여러분께서는 직접 내가 차변 입력할 거야 라는 명령어는 3번으로 주시고 내가 대변 입력할 거야 라는 명령어는 4번으로 주셔서 직접 3번을 입력하시면 차변의 입력 대기 상태가 되고요. 4번을 입력하시면 대변의 입력 대기 상태가 돼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셨을 때 현금 총액 거래가 아니다. 또는 현금이 아예 없다. 이런 거래들은 내가 직접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대체 전표 문제 풀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장비 정산서가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손민경 과장이 출장을 다녀와서 정산서를 제출을 했어요. 거래처 업무 협의차에 부산을 다녀왔는데요. 9월 13일부터 9월 15일 기간 동안 부산을 다녀와서 언제 정산을 했냐면 9월 16일에 정산을 했습니다. 따라서 9월 16일자로 전표 입력을 해야 되겠고요. 실제로 현금을 지급받은 금액은 출장 갈 때 37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근데 출장 갔다 다녀와서 증명 서류를 보니까 숙박비 1번 22만 원, 식비 2번 3만 원, 교통비 3번 10만 원, 거래처 선물비 4번 5만 원 모두 더했더니 실제 소요된 경비는 40만 원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얼마의 차익이 생겼어요? 3만 원의 차익이 생겼죠. 그러면 이 3만 원은 누구한테 돌려주셔야 돼요? 손민경 씨한테 돌려주셔야 되겠죠. 문제 볼게요. 출장을 마친 직원의 출장비 정산 내역을 받아보고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대변에 현금 차액 나갑니다. 얼마요? 3만 원. 계산이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앞서 거래를 기억을 더듬어서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9월 13일 거의 거래를 쫓아갑니다. 그러면 이 손민경 씨가 여여비 교통비를 가져갔을 때, 출장 갔을 때 당시에 회계 처리가 보여질 텐데요. 계정 과목이나 금액을 확정 지을 수 없을 때, 왜? 9월 13일 날은 돈은 가져갔는데 이 과장이 얼마를 사용할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 아직은 모르고 돌아올 때 정산서를 받아봐야 되잖아요. 아직은 금액과 계정 과목을 확정 지을 수 없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 뭐예요? 가지급금이죠. 따라서 9월 13일에는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오니까 가지급금이 이제 정산이 되는데 갈 때 얼마를 가져갔다고 해요? 37만 원을 가져갔다고 해요. 그러면 그 가지급 정산이 대변으로 감소가 되면서 차변으로는
비용을 처리해야 되는데 실제로 교통비나 여비, 즉 출장비로 사용한 거는 여비교통비 800번대 판관비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거래처 선물비는 거래처에 선물한 거는 접대비가 더 적절한 계정 과목이죠. 실무 유의사항에서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사용하세요 그랬을 때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이거 출장 갈 때 쓸 거니까 그냥 전부 다 여비교통비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러면 거래처에 선물한 거는 여비교통비가 적당합니까? 접대비가 적당합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그럼 접대비가 더 적당한 것 같은데요. 출장 가서 접대를 했든 출장을 안 가서 접대를 했든 그 접대한 그 대상자는 우리 영업 목적상 거래처이기 때문에 여비교통비인 내가 직원으로서 사용한 출장비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여비교통비로 5만 원 차감한 35만 원이 사용이 되고 거래처 선물비로 5만 원이 사용이 돼서 차변과 대변은 40만 원으로 정확히 일치가 돼야 되겠죠. 차변은 여비교통비와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의 발생 35만 원, 5만 원, 그리고 대변은 현금, 당좌자산의 감소 3만 원, 그리고 대변은 가지급금, 역시나 당좌자산인데 가계정이죠. 37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9월 13일 거 거래를 보면 가지급금이라는 게 출장 갈 때 영업사원이 만약에 100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우스갯소리로. 그럼 100명 다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돼요. 누가 얼마 가져갔는지 관리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손민경 과장이 가져갔습니다 라고 저희 가지급금에 코드가 걸려 있을 거예요. 그럼 가지급금을 정산할 때도 손민경 과장이 가져간 돈이 정산됐습니다 라고 거래처 코드를 관리를 해주셔야지만 원활히 회사의 모든 내용이 수행이 되는 거죠. 가끔 이제 이런 질문도 제가 받아요. 실무에서 진짜 그렇게 하나요? 진짜 그렇게 해요.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AT 자격시험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요. 제가 실무를 하면서 이걸 보면 요걸 공부하고 오는 신입사원들이나 경력사원들은 정말 선임자들이 가르칠 게 많지 않겠다라는 목소리들을 현장의 과장님들, 부장님들이 많이 하세요. 저도 그걸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꼼꼼하게 회계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정석이니까요. 자, 9월 13일 거래를 확인을 하시고요. 9월 13일 거래는 가지급금으로 손민경 씨가 진짜 자금을 가져간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산 작업을 완료하시는 걸 9월 16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에 가서 9월 13일 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9월 16일에 정확히 회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장비 정산서 입력을 하시기 위해서 날짜를 먼저 16일로 입력하기 전에 어디를 검색해보자 그랬죠? 9월 13일 거래를 참고해서 입력을 해야 되니까 9월 13일로 왔습니다, 여러분. 왔더니 손민경 씨에게 차변의 가지급금 가계정에 코드가 걸려 있고요. 출장비를 지급했습니다. 37만 원 대변의 현금. 자, 이렇게 해서 출장 갈 때는 손민경 씨가 가져간 돈이 37만 원이었어요. 자, 9월 16일자로 가겠습니다. 그 돈이 대변으로 가서 가지급금이 이제 정산이 되는 거죠. 손민경 코드 반드시 거셔야 되고요. 이것도 여러분 적용 한번 챙겨줘 볼게요. 가지급금 정산했으니까 6번에 보니까 업무 가지급금 정산 대체했다라는 거죠.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이 대변으로 지금 대체가 되고 있는데 37만 원 가져가신 게 정리가 깔끔하게 된 거고요. 차변에 여비교통비 800번대 판관비로 써야 될 금액이 얼마였었어요? 여러분 이거 엔터 치면 손민경 씨가 그냥 내려와요. 저라면 그냥 더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왜요? 여비교통비 손민경 씨가 쓴 거야 라는 그냥 참고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도 엔터를 치면 위에 거가 그냥 내려와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 부분 거래처 코드 채점 안 하고 있고 적용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니까 사실 여러분은 여기를 안 쓰셔도 제 스페이스바 눌렀거든요. 상관은 없죠. 하지만 기업 실무라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차변의 여비교통비 얼마 사용했죠? 37만 원 가져갔는데 40만 원 사용했죠. 근데 40만 원 중에 35만 원이 손민경 씨가 숙박, 식비, 교통비로 사용한 금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차변의 접대비로 거래처 선물대금,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은 자, 오른쪽 방향키를 제가 눌렀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손민경 씨가 안 내려오죠. 요 부분, 여러분, 요 부분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적용에 대해서는 실무 유의사항에 타계정 대체만 적용을 언급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장에 갔는데 이 문제 끝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본 문제에 한해서
접대비에 대한 코드를 선택해서 걸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코드를 거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한 접대비가 빨강색이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이 응대하시는 시험에는 빨강 색깔 신용카드 부분들이 언급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요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직접 여기다가 거래처 선물대 지급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쓰셔도 돼요. 거래처 제가 써볼게요. 하단에 있는 이 적요 코드는 뭐냐면요, 여러분. 실제로 저희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갔을 때 813으로 가 명령어 내려볼게요. 이렇게 813 누르면 글로 가거든요. 여기에 출금 전표를 사용하게 되면 얘가 끌려와요. 현금 적요가. 대체 전표를 사용하면 얘가 끌려오는데 얘가 지금 끌려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코드가 적정한 게 내 생각에는 없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다 직접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5만 원 선물대. 그럼 차액 3만 원은 대변으로 101번 현금 누가 가져간 거예요? 손민경이 가져가게 된 거죠. 왜 가져갔어요? 업무 가지금 정산하면서 가져간 거죠.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여러분과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강의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실무 얘기를 계속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자격증 취득하셔서 실무에 가서 이 일을 하지만 이 자격증이 실무에 입각한 자격증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험에서 거래처 코드는 지금 채권 채무 예금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고 적요는 8번 타계정 대체만 거론하고 있었지만 특이하게 케이스가 단서가 달리면 그걸 조심해서 잘 선택하시는 걸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실무에 가셔서 적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실무진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향후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시험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개 복잡하지만 하단 피드백 해보시면요. 차변의 여비교통비 판매비와 관리비의 발생 35만 원, 차변의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의 발생 5만 원, 대변의 가지급금 정산 37만 원은 반드시 손민경 씨 거래처 코드 걸어 주셔야 되고요. 대변의 현금, 자산의 감소 3만 원 거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장비 정산에 대한 가져갈 때 13일자 가지급금 살펴보시고 돌아왔을 때 정산에 대한 전표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증빙에 대한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증빙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앞에 앉아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 실무를 하면서 이 업무를 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증빙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법인세 법인 조정, 그 준비를 하는 결산 작업 중에서 너무 혼란스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대로 펴놓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금방 일을 따라 하더라고요. 이론이 탄탄하잖아요. 그러면은 실무에 나오는 것들을 내가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깔끔하게. 근데 이론이 흔들리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본기가 탄탄해야 돼요. 자, 기업은요, 모든 거래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회계라는 단위로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업의 언어는 회계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언어라는 회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기업에서는 서류를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죠. 돈이 움직여요, 물건이 움직여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증명 서류들이 다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증빙이랑 객관적으로 이 거래 상황을 입증할 증거 서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 내놔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일정 사업자하고 만약에 거래를 하게 된다면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 거래를 하게 될 때 거래 증명 서류는요, 거래 건당 3만 원이 넘는다면, 초과는 3만 원 넘는 돈을 얘기하는 거죠. 3만 원 넘는다면 정규 증명 서류를 꼭 반드시 비치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정규 증명 서류가 뭐냐?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는 과세 품목, 계산서는 면세 품목, 신용카드, 매출 전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게 바로 정규 증명 서류예요. 이게 없으면 어떡하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없으면 어떡하죠? 그랬을 때 여러분, 거래 건당 3만 원이 안 넘는다면, 만약에 3만 원 이하 거래라면
저게 없어도 된다는 이론적인 해석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 혹시 문방구에 가시면 파랑 색깔 그냥 영수증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또는 어디에 가서 물건을 사셨을 때 조그만 단말기에서 찍찍찍 찍혀서 나오는데 그게 세금계산서도 아니고 계산서도 아니고 신용카드 영수증도 아니고 현금 영수증도 아닌 걸 보셨을 거예요. 그걸 영수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는 3만 원 이하만 비용으로서 인정이 돼요. 그런데 3만 원이 넘었는데 정규증명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희는 법인세 신고할 때 지출증명 미수취 가산세 거래 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의 2%를 법인세 신고 시 가산세로 납부를 하셔야만 해요. 따라서 여러분 이 공부를 하시고 나서 이게 FAT 1급 수준이잖아요. 뒤에 가서 TAT 1급까지 가시게 된다면 TAT 1급에서는 가산세 관련해서 이 정규증명서류를 미수취했을 때 가산세들이 문제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초보자면 이것만 알아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초보자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상급 급수로 올라가고 실제로 여러분이 실무에서 법인 조정을 하게 됐을 때 그 초급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만 법인 조정의 이해도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빠뜨릴 수 없습니다.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법인사업자는 제출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저와 함께 이 증빙을 알아보면서 정규증명서류 미수취한 거에 대한 가산세는 이제 법인 조정에서 배우는 거니까 뒤로 좀 미루고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가지고 연결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앞서 증빙에 대한 이해도를 보셨고 정규 증명 서류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화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출 증빙 수취하는 부분은요. 3만 원을 꼭 암기하고 계세요. 이제 요 시험 문제를 뒤에 가서 보실 텐데 가끔 실무에 계신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3만 원 넘는 거를 누가 입력한다고 이런 문제를 냈어?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걸 교육을 하지 않거나 자격증 시험에 내지 않으면 회계의 첫 걸음마를 띄는 분들께서 3만 원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에 가서 선임자한테 너는 자격증 땄으면서 뭐 배웠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3만 원이 되게 중요해. 이걸 알려주고 싶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고요. 실제로 AT 자격 시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제 그 중요도를 느끼고 있어요. 실무에서 진짜로 영수증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3만 원 넘는데도 그냥 일반 영수증들을 막 입력해놓고 이랬을 때 뒤에 가서 문제가 생기겠죠? 중요합니다.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 정규증명서를 갖추지 못하면 저와 뒤에 가서 문제 풀 때 영수증 수취명세 작성하실 거고요. 그거에 대한 가산세 2%는 저기 끝자락에 가서 TAT 1급 하실 때 가산세를 또 검토해 보실 때 그때 가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만 원 거래 중에서 제외 대상 거래가 있으므로 검토하여 함께 제출한다. 이 부분은 여러분 TAT 2급부터 출제가 돼요. 3만 원이 초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송금한 내역이 있는 특이한 케이스들이라든지 국가와의 거래라든지 금융보험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액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 내용만 검토해서 보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나온 내용이고요. 이 영수증 수취명세서는 FAT 1급부터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영수증 수취명세 검토하시고 TAT 2급 가셔가지고 3만 원 초과 제외에 대한 송금명세 제출 이런 것도 좀 보시고 TAT 1급에 가셔서 가산세 보시고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정규증명 서류의 범위는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규증명 서류와 관련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자 여러분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없겠죠. 부채 더웠나 봐요. 부채를 구입을 하고요. 7월 달이니까 더웠겠네요. 8만 원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시니까 세금계산서도 아니죠. 계산서도 아니죠. 현금영수증도 아니죠. 신용카드도 아니죠. 어떡하죠? 3만 원 넘었는데요. 그러면 기업실무에서는 이럴 거예요. 제가 살짝 그냥 시험 말고 다른 얘기를 하면 김혜숙 이거 다시 가지고 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3만 원짜리 하나, 2만 원짜리 하나, 그럼 얼마죠? 7만 원인가요? 만 원짜리 하나. 이렇게 해서 8만 원 만들어 와. 아니면 2만 원짜리 3개, 2만 원짜리 4개 하면 되나요? 4개 만들어 와. 이럴 거예요.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있으시죠?
네, 옛날 이야기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3만 원 넘는 영수증을 수취하셨을 때 회사는 이 거래가 적격하게 증명서류를 잘 수취했는지를 검토해서 가산세 부분을 검토하려고 한대요. 문제가 됐죠. 왜요? 3만 원 초과니까요. 따라서 1번 거래 자료를 입력하세요 라는 것은 부가세 관련 없는 거래니까 7월 8일자로 일반 전표에 먼저 입력하시고요. 2번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하시는 내용은 이 아트 광고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쭉 관련된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7월 8일자 평가 문제 2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 방금 보신 영수증 7월 8일 거를 입력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저희 출금 전표 작성할 때 기억나세요? 저희가 배송비로 입력했던 영수증 그림하고 지금 보셨던 그림하고 유사하잖아요. 근데 배송비 영수증 같은 경우는 서울 퀵서비스는 2만 원이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보신 영수증 수취명세서 관련된 문제는 그 비슷한 영수증임에도 불구하고 3만 원이 초과됐죠. 따라서 8만 원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입각을 하고 우선 전표는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입력을 해줍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에서는 이러면 자 김혜숙 2만 원짜리 4장 끊어와 3만 원, 2만 원 뭐 다른 이렇게 금액을 좀 3만 원 밑으로 나눠서 끊어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에서 3만 원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줘야 실무에서 여러분이 하실 테니까 이걸 보고 영수증 수취명세까지 작성하러 가자라는 거죠. 1번 출금 전표 작성하시고 얘가 광고 홍보 목적이니까 광고 선전비 판매비와 관리비를 선택을 하시고 차변의 금액은 8만 원 입력하시고요. 대변엔 자동으로 현금이 이 출금 1번에 의해서 세팅이 됐죠. 따라서 현금 8만 원, 차변의 광고 선전비 판매비와 관리비의 발생 8만 원, 대변의 현금 당좌자산의 감소 8만 원 거래가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수행 내용이 뭐였었어요?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검토해라 라는 부분이죠. 결산 재무제표 쪽 원메뉴에 보시면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있어요. 요거 작성을 하시는데 실무에서는 여러분 요 3만 원 넘는 거래에 대해서 여기에 조그만 창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3만 원 넘는 거에 대한 단서들을 근거를 걸게 되어 있고 거래처 코드도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아트 광고를 한번 이렇게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었다면 실제로 얘를 자동으로 끌고 와서 불러오게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내용들을 입력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일반 전표하고 연동이 되는 내용들도 있는데 시험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하시게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거래일자 2020년 07월 08일 하시고 상호는 아트 광고, 이름은 김수빈 대표, 사업장, 주소 검색이 F2키 눌러도 안 되거든요. 직접 타이핑 쳐주세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 11 하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21412 사업자 등록번호는 하이픈은 생략하시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제 입력이 되기 때문에 45123 거래 금액은 8만 원. 구분. 자, 이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TAT 2급부터 출제되는 것들은 3만 원이 초과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은지 검토할 수 있는 내역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송금을 했다라든지 일부분 해당하는 그리고 금융보험이라든지 국가와의 거래. 만약에 여러분 자동차세를 뭐 20만 원을 냈다. 그 국가와의 거래잖아요. 그러면은 3만 원 넘었는데 자동차세 요 고지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코드 걸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근데 여기는 FAT에서 출제 안 되고 TAT부터 출제가 되고 있고 이 코드가 걸리면 가산세 부분이 안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광고 선전비 800번대. 적요에는 부채 구입 이렇게 할까요? 굳이 안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홍보용 부채 구입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실무를 할 때 좀 자세히 쓰고 정확히 쓰고 이런 거를 좀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쓰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2를 먼저 작성을 하시고요. 1은 불러오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세서 2에서 불러와라 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명세서 2에 있는 금액이 이렇게 상단부에 들어오는데요. 상단부에 보시면 3만 원 초과 거래분에 대해서 명세서 제외 대상이 있고요. 제출 제외. 명세서 제출 대상인데 저희가 입력한 거는 명세서 제출 대상으로 들어왔어요. 그
내용은 여러분 일반 전표에 보시면은 저희가 요거 입력한 게 3만 원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영수증 수치명세 2에서 여기 구분에 아무런 코드를 안 걸었잖아요. 그게 문제시 되는 3만 원 초과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일로 들어온 거고 얘가 이제 추후에 어디로 끌려 들어가냐면 여러분 잠시 제가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요거 이제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하시면 본 문제는 다 푸신 거고 저희가 로그아웃을 하고 저희가 FAT 1급으로 지금 진입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FAT 1급 시험에서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부분이고 실제로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약에 TAT 1급으로 로그인을 하신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법인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 TAT 1급으로 열어놓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막 혼란스러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참고만 하시고 가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어디를 들어왔냐면요. 법인 조정 메뉴에 법인종 1, 2 중에서 2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산세 계산서라는 부분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로 불러오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요거 보여드리려고 들어왔거든요. 지출 증빙 미수치 금액 영수증 수치 명세서 1에서 12번의 값이 방금 보셨던 그 값이에요, 여러분. 그 값을 불러오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까? 예스 한번 해볼게요. 자, 뭔가 탁 들어온 게 느낌이 오죠? 여기 1,600원. 여러분 이 1,600원은 2%예요. 방금 입력하신 8만 원에 2%인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연동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FAT 1급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래서 초급에서 공부한 것도 뒤에 가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느끼시기만 하고요. FAT 1급으로 다시 로그인을 하시면 사실 법인 조정 메뉴가 없어지고 제가 12번 번호 보여드릴게요. 어떤 번호냐면 여기가 12번이에요. 명세서 제출 대상 12번을 가지고 올까요?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벼운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공부를 한 시간이었었어요.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에 대한 기본 이해도 그리고 영수증 수치 명세서에 대한 작성까지 마무리가 입력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2강의 내용을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실만 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신 내용은 전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대부분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는 내용들을 공부하셨는데 뒤에 가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전표 입력 내용들을 또 다루실 예정입니다. 자, 이 시간에 배운 거 정리해드리면요. 거래 총액이 현금으로 출금되면 1번을 입력하면 자동 대변 현금이 기록이 됩니다. 입금 전표는 거래 총액이 현금으로 입금이 되면 2번을 입력하면 차변의 현금이 자동으로 회계 처리가 됩니다. 대체 전표는 현금이 없거나 현금이 일부가 있는 거래로서 차변은 3번으로, 대변은 4번으로 직접 입력을 하셔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는 정규 증명 서류를 수취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그 내역을 검토하셔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 1, 2 부분을 작성을 하시게 되고 뒤에 가서 법인세의 가산세 부분을 검토하게 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강 마무리하면서 또 나와 대화하기 시간 잠시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처럼 공부 한참 할 때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통 이제 옆에 친구들이 기회를 딱 잡으면 아우 저건 왜 나는 못 봤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준비가 안 돼서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일들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피한 적은 없으신가요? 있죠. 저도 많아요. 모면하고 나면 그 순간 몸과 마음이 편해요. 하지만 기회는 멀리 계속 멀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회는 언제 오는 거냐면요. 내게 다가오는 일들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해내려고 노력을 할 때 슬며시 다가온대요. 그러면 그 노력을 하고 있을 때 눈을 딱 올렸는데 어머 저거 내 자리네? 어머 저거 내 기회네?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업에서 FAT 1급 자격증 있는 친구들 더 좋은 스마트 웨이 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는 친구들 구인합니다 라고 공고를 올렸는데 아우 나 좀 더 좋은 스마트 웨이를 사용할 수 있는데 FAT 1급 자격증이 사실 없어. 근데 그게 전제 조건이다. 그럼 그 기회는 사실 나의 기회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FAT 1급을 취득하고 있었어. 그러면 아싸 하고 그 기회를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눈앞에 보이지 않는 기회는요. 여러분이 묵묵히 준비하고 있으면 눈앞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FAT 1급 취득하셔서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3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